저는 평소에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024년 다른 분들은 어떤 주제의 영상을 올리나 패션 관련 유튜브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트릿, 캐주얼부터 아메리칸 캐주얼, 하이엔드, 고프코어, 심지어 일본 브랜드 위주로 다루는 채널도 보였고, 꼼데가르송, 요지 야마모토 등의 아방가르드한 패션을 중점으로 다루는 매니악한 채널까지 정말 다양한 취향의 채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대중적인 소스를 다루는 대형 채널과 비교해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의 소통, 응집력부터 조회수까지 그렇게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채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패션을 찾아보는 시청층이 굉장히 다양해졌구나. 1년 전 무신사 냄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다수인 평균에 따르는 게 아닌 N개의 취향으로 나눠져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쪽쪽 뽑아먹는 거죠. 근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신발 선택지만 봐도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렇다면 2024년에는 우리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흘러갈지, 패션 꼭지점에 있는 브랜드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패션 트렌드가 아닌 실제 소비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션 트렌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오늘 소비 트렌드를 참고하는 게 10배는 더 유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 시장에 대입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토 소비. 디토 하면 뉴진스의 디토가 떠오르죠. 여기서 디토가 어떻게 쓰이냐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그래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디토 소비가 뭐냐, 정보 탐색, 비교 평가 등의 구매 의사 결정은 모두 생략하고 그냥 나도 그거 할래 라고 특정 사람 콘텐츠를 보고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인플루언서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서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가 본인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실패하고 돈 날리고 하는 것보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체험해보고 컨텐츠로 보여줬던 것을 이게 괜찮구나, 나도 여기 가보고 싶다 하면서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것을 돈을 날려가면서 실패를 겪는 것보다 금액적인 가성비도 물론 따지겠지만 시간의 가성비를 추가하다 보니 이런 디토 소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는 제품의 품질이나 아니면 공간의 퀄리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인물의 추천이나 컨텐츠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삼겹살집만 하더라도 진짜 맛없는 거 찾기 힘들고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뭐 옷도 예쁘고 품질 좋은 거 찾는 곳보다 안 좋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음식이든 푸드든 뷰티든 모든 시장의 퀄리티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발전을 많이 했지. 그래서 저도 뭐 삼겹살집 솔직히 뭐 아무데나 찾아갈 수 있는데 네이버 지도 평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좀 이렇게 구독자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곳을 참고해서 더 맛있고 실패 없는 그런 걸 좀 더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사 시간, 쇼핑 시간마저 극한으로 아끼는 이제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해되셨죠? 예전에는 저렴한 가격에 무난한 뭐 아이템을 메가 인플루언서 막 대형 이렇게 스타들이 좀 추천해서 우르르 몰려서 가서 샀다면은 이제는 본인의 취향을 찾아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 내가 받아보고 싶은 정보를 찾아다니다 보니 다양한 소비층이 생기게 되었다. 무신사 냄새 영상에서 딱 얘기했던 평균 실종 그리고 N극화, 실제로 좀 뚜렷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다면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을 만들어서 내 팬을 만든 다음에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익 활동을 또 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뭐 팬팔이, 뭐 구독자 팔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있는 이 패션 시장에도 해외에 있는 셀러, 카네라든지 뭐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착용한 아이템들이 여러 브랜드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심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소비 현상. 그래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막 본인 마켓 열어서 팔고 본인 제품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에 열릴 필요가 없다. 그냥 사람 심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마케팅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질투하지 말고 그냥 본인도 그거 해봐라. 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봐라.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올라갔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경제. 코로나로 거의 죽어가던 오프라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브랜드는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이들 아시는 팝업이죠. 근데 이 팝업이라는 게 2주에서 한 달 정도 진행하는 짧은 행사인데,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듣기로는 더현대에서 팝업 한번 하려면은 그냥 인테리어 비용만 수천만 원이야. 수수료도 한 30-40% 떼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든 인테리어는 팝업이 끝나면은 허물어야 됩니다. 벌써 돈이 녹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팝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몇몇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들여서 2주, 3주 팝업 할 거면은 온라인 광고, 뭐 유튜브 광고, 인스타 광고 돌리는 게 낫지 않냐, 더 많이 팔지 않냐.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기간의 매출로 봤을 때는 온라인 광고의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과거에는 한 제품을 그 제품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를 두는 소유 경제였다면, 이제는 여행지, 맛집, 핫플을 인증샷으로 자랑하는 시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던 같은 신발을 구매하고 보관하는데 가치를 두는 시대였다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는 그런 경험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캉스라든지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겠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팝업을 방문했을 때 브랜드가 이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팝업을 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제품을 이렇게 사게 유도를 하는 것보다 이 브랜드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팝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팬층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실제로 팝업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은 진짜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게 있어. 이 팝업에 가면 보통 선물을 주는데, 그걸 그냥 방문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미션을 수행해서 선물을 받아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잘 꾸려져 있어요. 그런 걸 친구나 여자친구랑 방문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화하고 떠들면서 웃고 즐기면서 이렇게 경험한 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뭐 우연히 뭐 인스타 광고가 뜬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봤던 브랜드다 하고 좋은 기억이 있어서 조금 신뢰가 생겼으니까 제품까지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뭔가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게 팝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천만 원 들어가면서 팝업을 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브랜드라는 것은 단기간의 매출을 노린다기보다는 브랜드의 팬을 만들고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경험 경제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랑 연결이 됩니다. 브랜드가 팝업을 열면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들은 그 공간을 경험하고 뭐 재밌다, 어떤 제품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겠죠? 그러면은 그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또 방문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브랜드 팝업 열린다 해서 가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다니면 재밌을 거예요. 이 브랜드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하나,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나,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봤을 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팔로워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걸 좀 둘러보면은 뭔가 이 시장이 흘러가는 게 보일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석하면서 즐기는 것도 재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라이어티 가격. 최저가보다는 최저가. 우리가 놀이공원 갈 때만 해도 자유이용권 가격이 8만 원이라면은 비수기에는 또 50% 할인을 하고, 아니면 주말 경우에는 더 비싼 경우가 있고, 통신사 할인을 했을 때는 또 30% 되는 게 있고, 이게 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시기나 혜택에 따라서. 그래서 좀 시간이 자유로운 소비자나 본인이 보유한 혜택이 많다면은 더더욱 저렴하게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 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일어난,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셔츠를 구매할 때 A라는 온라인 샵과 B라는 온라인 샵, 그리고 C라는 오프라인 샵의 가격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브랜드에서 물론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할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겠지만,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카드 혜택, 그리고 브랜드와 편집샵 사이에 뭐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무신사가 최저가인 줄 알았는데 공홈에서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패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정가로 구매를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정가 출시 후 몇 달 사이에 플랫폼 기획전, 불프, 시즌오프, 소비자들도 이제 이걸 아는 거야. 한두 달만 버티면 세일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가격 떨어질 건데 정가에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는 적정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시즌에 또 바로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러면 마진은 줄어들고 재고는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시즌 오프 세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브랜드들이 재고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FW 시즌을 9월에 시작을 해요. 9월에 시작을 하면은 한 달 정도 판매를 하다 보면은 플랫폼 기획전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격이 꺾여. 그리고 이 기획전이 끝나고 다시 정가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판매가 줄어. 왜냐? 할인율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은 또 불프라는 걸 합니다. 11월 말이면 불프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너무 빨라져서 플랫폼에서 11월 말에 불프를 해버리니까 브랜드에서 이제 11월 초부터 불프를 하는 거야. 바로 똑같이 30% 할인이 들어가. 또 불프가 끝나겠죠? 그러면은 또 판매가 되냐? 아니죠. 우리가 이미 출시를 할 때 30% 꺾었고 불프 때도 30%를 꺾었는데 이 정가가 의미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FW 시즌이 11월, 12월이 메인 시즌인데 시즌 오프를 또 합니다. 12월 초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가가 왜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가로 산 사람들은 브랜드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근데 네가 브랜드 걱정을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품을 추천해서 조회수를 얻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세일만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정성껏 만든 영상이 정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조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오프나 세일 때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보통은 숫자로 그 채널이나 영상의 퀄리티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방법은 없긴 해. 이게 브랜드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이게 요즘에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이 국내 패션 시장 호황기였다면 2023년은 암흑의 기간이었다고 업계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돈이 쏟아졌잖아요. 정부 지원금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당장 여행길은 막혀 있으나 돈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뭐 명품이라든지 내가 사 입고 싶은 패션 아이템, 실제로 이 명품이나 신발 리셀 시장이 요동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가 23년도에는 좀 여행길이 많이 풀리면서 뭐 일본, 유럽, 미주 이런 여행길도 많이 풀렸죠. 항공료도 점점 많이 다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여행 쪽으로 빠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치에 가까운 이 패션 시장은 점점 돈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세일을 찾게 되고 시즌 오프를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재고가 쌓이게 되고, 브랜드에서는 이 재고를 빨리 처리를 해야 다음 시즌 준비할 생산 비용이 생기는데 이런 게 다 그냥 꼬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은 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도에 접은 브랜드도 많습니다. 패션 브랜드. 알게 모르게 없어지는 데도 많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버라이어티한 가격.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브랜드에서 이제 예측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대형 인플루언서가 한 가지 아이템을 저렴하게 소개를 하면은 우르르 몰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그런 게 점차 줄어들고 여러 개의 소비층이 생겨나면서 한 가지 아이템이라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겨울 시장만 보더라도 패딩 아이템을 보시면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를 대박친 브랜드가 있기보다는 다 그냥 조금씩 재미를 본 느낌이에요. 이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 수량으로 20-30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 반응이 좋으면은 1차 리오더, 2차 리오더, 3차 리오더를 한다든지. 왜냐? 재고 부담을 떠안기 싫으니까. 그리고 패션업계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 상황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일할 분들이 없으시대요. 공장 사장님이 아파버리면은 이 브랜드 출시 일정이 다 밀려버리는 거야. 브랜드 입장에서는 할인 시즌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해서 정가로 판매를 해가지고 마진을 최대한 초반에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살짝 삐끗해버리면은 그냥 시즌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 문을 닫는 곳도 많고 그렇다 보니 해외 생산으로 돌리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생산의 경우에는 보통 100장, 200장, 많게는 막 3000장씩 발주를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운영을 잘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시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소비자 입맛도 워낙 까다롭고 브랜드도 이제 생산이라든지 뭐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저런 뭔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진짜 지금 2024년이 어떻게 보면 패션계 위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패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어렵긴 하겠지만 패션 시장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즘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우리 소비 트렌드에만 평균 실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는 모든 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키워드 정도로 요즘 소비 트렌드 이 키워드를 보면서 한 가지로 기결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결국 이 시장을 돌리는 거는 브랜드나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이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꾸고 온라인 시장에서 갑자기 팝업 시장으로 바뀌고 메가 인플루언서 시대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뭐 1000명 이하의 인플루언서까지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게 있으니까 소비할 때는 조금 더 똑똑하게 우리는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이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인플루언서 시장이 더욱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집중해서 컨텐츠를 보셨던 분들은 뭔가 정답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분석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모르겠다.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읍시다 여러분.